오랄 에그잼은 대충 어떤 식이냐면은 시험장에 들어오면 이제 키워드가 몇 하나 떠 있을 거고요. 한 20몇 개 떠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잘 골라서 설명하면 되는 식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명 교수님 수업 내용을 다 완벽히 알아야 완벽히 다 이해하면 좋지만, 그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답을 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게 대학원 수업이 성적을 그렇게 짜게 주시는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대학원생들이 보통 출석을 잘 안 하는데 어텐던스가 이제 20%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학교나 교육부에서 이제 좀 되게 강하게 요청을 해서 7회 이상 그러니까 4분의 1 수업을 이상 빠지면은 이제 학점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도 7회 이상 결석을 하면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F예요. 그러니까 결석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출석 체크를 할 적이 혹시 늦게 들어왔다면은 그거 꼭 교수님들께 말씀드려서 체크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이거 출석만 좀 주의해 주고요. 출석 다음에 20%.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첫 2주는 제가 수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시영 교수님, 그다음 김종환 교수님, 이기로 교수님, 김전성 교수님, 이제 이대수 교수님 이런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주간은 이제 렉처가 없고요. 보면 이제 렉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전주도 렉처가 없을 예정이고, 둘 중 하루 정도 날을 잡아가지고, 둘 중 하루 중 날을 잡아서 그냥 하루에 오랄 에그잼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뭐 몇 시간 한 3시간 중에 잠깐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시험 보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중 하루를 고를 거라는 거. 높은 확률로 21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능한 시간은 아마 그쯤에 다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부 다 참여 가능한 시간으로 조사를 할 거니까 그걸 지금부터 걱정하시지 말고요. 네. 혹시 이 코र्스 스케줄이랑 그레이드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네, 그 오랄 엑셈 할 때 네, 여기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다 오시나요? 네, 다 들어와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6교수님 수업 내용에서 전부 다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단어가 막 20 몇 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작년에는 6개인가 골라서 이제 답을 하면은 점수를 받는 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험 시간이 한 10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렉처 내용을 다 막 깊게 이해하진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잘 선택해서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교수 입장에서는 다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학점을 받아간다는 입장에서는 밖에만 좀 잘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네. 혹시 또 그 외에 질문 있을까요? 이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어텐던스하고 이거 7회 이상 무단 결석이면 무조건 F다. 이게 이제 제일 큰 페널티니까 이거는 이제 구제 방법이 없어요.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어떻게 안 됐나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그 학고 커트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낮은데, 아니 굉장히 높은데 B뿔인가? 평균 B뿔 아래로 들어가면 학고 줬죠. 그래가지고 F 하나 뜨면 아마 그냥 바로 학고일 거예요.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학교 교칙이랑 이제 교육부 방침입니다.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할 얘기는 이제 2차원 물질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첫 2주는 제가 하는데 첫 해 제가 첫 2주, 이게 3년 차인데 첫 해 제가 첫 2주를 하고 나니까 그 물리과 외에 학생들이 많이 드랍을 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것만 하는 거 아니까. 참고로 저는 이제 이론 물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제 수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6개 중에 하나니까요. 꼭 제 수업을 듣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해서 드랍을 하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에 분들이 뭐 더 쉽다라는 말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꼭 탁과생들은, 앞에 내용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드랍하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거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물질 연구의 동향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김종환 교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atomically thin한 2D 머티리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핀이죠. 그렇죠? 그래핀인데 이거는 그래파이트에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뜯으면 이제 생기는 허니컴 격자를 가진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를 옵티컬 이미지나 이제 STM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최시영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실 텐데 뭐 TEM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아토미컬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디 박혀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가능한 시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레이어를 뜯어내는 익스퍼리먼탈 테크닉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잘 프로브 할 수 있는 이게 잘 갖춰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차원 물질 연구를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뜯어진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진 애가 이제 막 이게 자꾸 막 밀리미터면 충분히 크죠, 그죠? 그래서 막 나노미터가 이런 게 아니라 뜯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30인치짜리로도 이렇게 뜯을 수가 있대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HBM이지 않을까. 혹시 그 수강생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론을 하다 보니까 이 크기 뜯어지는 게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HBN이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되게 딱 뜯으면 꽤나 크게 뜯을 수 있고 이런 것도 2cm 뭐 이렇게 뜯을 수 있는데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뭐냐면 이제 크게 왕창 쉽게 이제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뭐 메카니컬이든 케미컬이든 쉽게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2D 머티리얼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재밌는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핀 다시 또 그래핀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카본 아톰이 이제 AB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전자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이게 참고로 밴드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그리면 특정 그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특정 포인트에 이렇게 디라콘이라고 불러요. 물리 하시는 친구들에게 디라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냥 에너지랑 K랑 리니어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쉽게 움직이는 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브 피노메나나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제 물질들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김종환 교수님 수업이랑 아마 이기로 교수님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에서 이제 이 밴드 구조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적어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꼭 그래핀만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반들벌스 물질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트랜지션 메탈 다이착사나이트들 같은 애들이 있고 뭐 걔네가 이제 옵티컬하게 뭐 볼 수 있는 뭐 엑스톤이 뭐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아마 김정환 교수님 좀 더 얘기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막 뜯어지는 종류의 2D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다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들도 서로 다른 분들은 뭐 하는지 정확히를 모르거든요.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잘 몰라서 좀 양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금 이제 산으로 가는데 이제 꼭 이제 세마이 컨덕터만 있는 건 아니고 마그넷도 있는데 크롬 이리디움 크롬 CRI3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핀 1 타입 머티리얼 일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아이론 3, 저면 텔루름 이거는 아마도 김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2D 마그넷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연구를 되고 있는데요. 사실 2D에는 마그네티즘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 기대를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할 텐데 2D에서 마그네티즘을 띠는 물질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마그넷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슈퍼컨덕터, 그다음에 카시덴스 웨이브 등등등 이런 다양한 물질의 상태가 나오는 2D 머티리얼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는 게 이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물리를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할 확률이 크고 물질에 대해서 물어도 제가 답을 못할 확률이 크지만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을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딱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이제 딴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 반들발스 머터리얼들을 이제 반들발스 결합을 통해서 이제 2D 머터리얼들을 이제 한 장 한 장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얘네를 겹쳐보거나 걔네를 이제 컨트롤을 해서 또 재밌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호프슈테터 버터플라이라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던 건데 그거를 실험에서 구현을 한 경우가 있고요. 유명한 거는 이제 그래프인 한 장을 죽어도 초전도체가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매직 앵글이라는 앵글로 맞추면 이게 아마도 이기로 교수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맞추면 얘가 초전도체가 돼요. 그래서 매직 앵글이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왜 초전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적어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 재미있는 이런 뭐 2D 헤테로 스트럭처 만들어내는 실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게 재밌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디바이스 만들 수 있고 얘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가 등등등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6분의 교수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어떤 내용을 대략 가르치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거의 읽는 수준으로 전달을 해줄 텐데, 어, 그 양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환 교수님, 이제 신소재공학과에 계신 김종환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건 뭐냐면 이제 2D 머터리얼을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레이저 분광학을 이용한 2차원 물질 광특성 이해, 그러니까 뭐 엑시톤 같은 게 있을 때 뭐 기차 어느 파장에서 나오고 그걸 뭘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빛 같은 게 앱소브가 되면은 그거로부터 전자 구조랑 뭐가 관련이 있는지, 뭐 라만 시그널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주요 내용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빛이랑 반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자가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일차적으로 반응할 테니까 전자 구조 분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라만 산란이라고 전자랑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격자가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면은 얘가 저 격자가 오실레이트 하고 있으면 전자가 격자 위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격자랑 전자랑 인터랙션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밖에 오는 빛이랑 인터랙션을 해서 뭐 포논을 디텍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울트라 패스트 다이나믹스 2D 머터리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초고속 레이저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연구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님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특성, 2D 머터리얼의 광특성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참고로 김정은 교수님이 이제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좀 더 이제 공대 쪽 친구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로 교수님이 말씀하실 거는 2D 머터리얼을 끼는 슈퍼컨덕티비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초전도의 기본 이론이나 이제 기본적인 분들, 그 다음에 2차원 초전도 물질이 최근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실험 동향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전도 현상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마이스너 이펙트, 쿠퍼 페어, 뭐 긴즈버그 란다우 시어리 뭐 이런 거 굉장히 기본적인 컨셉들을 주로 전달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초전도 물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래저래 재밌게 건드릴 수 있는지 tunability, confinement, 뭐 스크리닝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냥 어떤 물질들이 실험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최근에 연구가 되는 것들은 뭔지 뭐 오가닉 머터리얼, 반데르발스, 그다음 심플러 그다음에 이런 2차원 초전 주체로 어떤 디바이스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 초전도 관련한 연구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브로드하게 최근 동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시영 교수님 수업인데요. 최시영 교수님도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최시영 교수님은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뭐 3D 머터리얼이라고 이게 딴 게 아니고 TE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TEM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물리과 교수님들도 TEM 찍어야 되면 최시영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하는 친구들도
TEM을 찍어야 하는 게 어떤 경우고 TEM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TEM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TEM의 원리와 활용법, 그다음에 이제 TEM을 통해서 이제 뭐 크리스탈 스트럭처나 이제 서페이스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TEM의 원리에 대해서 그 딱 큰 기계가 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딱 큰 기계가 있다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TEM을 찍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아마 이게 아마 브레이크 픽인가? 막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전달 딱 들어가면 크리스탈 쭉 통과하면 여기 픽이 쫙쫙쫙쫙 뜨는데 그거로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 거꾸로 읽어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얘기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TM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이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2D 머터리얼의 strong correlation에 대해서 이제 이대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대수 교수님은 이제 뭐 2D 머터리얼, 3D 머터리얼, 주로는 이제 3D 머터리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옥사이드 기법, 그러니까 뭐 옥시전이 들어간 계통의 물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상관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2차원 물질에서 전자의 인터랙션이 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데요. 저는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론적으로 2차원이 재밌는 시스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강의가 4번인데, 전달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밴드 구조, 그래도 아마 지금 다른 교수님들 수업이랑 연결고리에서 가장 쓸모 있을 만한 거, 또는 학생들이 이제 실험이나 공대생들이 이제 건져갈 만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손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입 파인딩 모델인데, 타입 파인딩 모델이랑 밴드 구조에 대해서 아마 기초적인 것들을 전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원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본체 연구에서 최근에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뭐 슈퍼컨덕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걔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기초 이론이랑 이제 현상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타입 파인딩 모델은 딴 게 아니고, 아이온들이 이제 고체 물질에서 이제 격자로 있잖아요. 거기서 전자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션을 양자역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을 들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또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타입 파인딩 모델은 사실 실험하는 분들도 굉장히 잘하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건너가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혹시 실험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이론하는 친구들이랑 콜라보레이션 할 때가 있을 때 얘네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는 이제 물질 상태인데 이제 좀 되게 흥미로운 물질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흥미로우냐면 뭐 벌크 2D 머터리얼 자체는 이제 인슐레이터인데 뭐 엣지 같은 데서 이제 커런트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게 얼라우가 되는 물질군이구나 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론식으로,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에 너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더라도 그냥 이런 것도 물리학자들은 하는구나, 또는 이런 것도 이론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김준성 교수님 수업이 또 있습니다. 김준성 교수님은 마그네티즘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2차원 물질의 마그네티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반데르발스 마그네티즘, 2차원 물질인데 반데르발스 벼락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짝짝짝짝 쌓여있는 물질에 마그네티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마그네티즘 왜 생기고 요거의 마그네티즘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key questions and answers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마그네티즘의 기초, 그래서 예를 들면 2차원, 아까 제가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2차원에서 마그네티즘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현이 되는 물질군들을 찾았고, 이제 왜 구현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언제 구현이 되고 왜 되는 걸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는데,
네, 답이 뭐 유니엑스야 마그네틱 어나이스트로피가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리진들을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주실 거예요. 참고로 그 김준호 교수님 여기 이렇게 올리시는 키 질문들은 잘 보면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좀 그냥 눈여겨봐두면 나중에 이제 3개월 후쯤에 그때 들어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마그네티즘이 2차원에 존재한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알겠는데 이제 그 마그네틱 프로퍼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고 물으면 어나이스트로피 여기 이제 어나이스트로피도 들어가지만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스트렝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마그네티즘은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구현이 되고 얘를 이제 결정하는 팩터가 뭔지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이러고 싶으면 그걸 컨트롤하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도핑이나 마그니토 엘라스틱 커플링이나 그래서 스프링 디펜던스 스크린이나 뭐 이런저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실험이나 연구에서 재미있는 게 뭐가 있고 거기에서 배웠던 게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마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픽 바이 토픽으로 연속성이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 혹시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이제 시즌마다 스토리가 다른 미드나 이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에피소드를 본다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제가 먼저 할 거고 그다음 최시영 교수님, 그다음 김종환 교수님, 그다음 이기록 교수님, 김준수 교수님 얘기해주겠습니다. 하고 땡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나 뭐 꼭 수업 내용이랑 관련 안 된 것도 좋고 수업 내용에 관한 것도 좋고 성적 배분은 왜 저렇게 했나요? 이런 거. 또는 시험이나 턴페이퍼는 뭔가요? 뭐 그런 거 궁금한 게 있다면 학점은 잘 주나요? 이런 건 안 물어보나요? 우리 교수님들이 다 비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시진 않겠지만 네. 학점은 아마 잘 나갈 거예요. 작년에 이때까지 보면 학점들을 다 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다 착하신 분들이라. 네. 그러면 질문, 네,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저희가 아직 저학년차이기도 하고 네, 언뜻 봤을 때 따라가기 되게 이해가 어렵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업이 끝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수업 네. 녹화 영상들이 또 따로 배부가 되나요? 렉처 노트는 아마 올려주실 거고요. 저도 당연히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못 따라오는 거는 보통 전연차가 겪는 문제는 아니고 본연차가 겪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전연차들은 아직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부생 때 공부를 하던 가닥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본연차들은 보통 이제 베테랑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본연차가 못 따라오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확률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뭐 수업을 못 따라가서 문제를 겪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한 교수님 수업을 못 따라가더라도 그 다른 교수님들 수업은 본인이랑 좀 익숙하면 따라갈 수 있는 파트들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의 키워드가 20 몇 개라고 하면 그 중에 한 6개만 답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막 헤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면 보통 대체로 다들 잘 봅니다. 턴페이퍼는 뭐 학생마다 이제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혹시 또 질문이나 걱정되는 점 있으면 얘기하면 돼요. 혹시 또 질문, 걱정되는 점 없나요?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없으면 이제 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많이 드랍을 하는데 제 수업을 듣고 드랍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포인트가 이제 6개 중에 하나인 것 뿐이니까 제 걸 못 알아들으면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면 돼요. 아니면 그 이론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해먹고 사나 그런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릴렉스 돼서 영화 보는 기분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강의 4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2D 머터리얼의 캐릭터리스틱스가 뭔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개론적으로 지나가듯 오늘 얘기할 게 이건데요. 아마 스탠맥 관점이랑 아마 퀀텀 메카닉스적인 관점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제 2D 물질의 밴드 구조, 일렉트로닉 밴드 구조하고 뭐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를 대략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요. 다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 주서가 있었으면 하는 거는 2D 머터리얼이 그래서 왜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개론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파트랑 그다음에 타입 파인딩 모델 계산하는 법 정도는 주서 가면은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하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랑 퀀텀 메카닉스 관점에서 왜 2D 머터리얼 캐릭터리스틱스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들여다보면 이제 재밌는 밴드 인슐레이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퀀텀 스피너 이펙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도대체 뭔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좀 주워 듣고 갈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네, 혹시 이거 자료 네, 올려주시나요? 네, 다 올려드릴 겁니다. 네, 아직 미리 못 감사합니다. 알려서 미안하고요. 그래서 막 굳이 엄청나게 필기 안 해도 돼요. 다 올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은 이제 2D 머터리얼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2D 시스템은 아무 2D나인 건 아니고 컨덴스 매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고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고체 물질 가진 특징이 이제 물리하는 친구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뭐 물리를 안 하더라도 이제 눈에 확 와닿는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안에 돌아다니는 엔티티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보가드로 수 개수만큼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 샘플을 고려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적어도 아보가드로 수보다는 크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톰의 숫자도 아보가드로 수보다 클 거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엔티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자들은 서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쿨롱 리펄전이라고 그러는데 쿨롱 폴스가 있으니까 걔네가 서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특징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통은 뭐 템퍼러처를 항상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 이타원 수업의 많은 부분이 템퍼러처를 좀 많이 낮춘 경우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예를 들면 초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켈빈보다 아래 거고 뭐 마그네티즘도 수백 켈빈보다 아래일 텐데 얘네들은 대체로 이제 퀀텀 메카닉스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겉에 안에 있는 전자는 클래시컬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전적으로 포지션과 모멘텀이 딱 결정되는 애들이 아니고 얘네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행동을 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궁금해하는 이타원 물질은 많은 입자가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퀀텀 메카닉스가 들어가면은 이제 재밌을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조금 얘기를 할 거고, 뭐 이제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일렉트론은 fermi온이고 그래서 뭐 fermiC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돌아올 테니까 지금은 이제 살짝 못 알아듣거나 기억이 안 나도 쳐도 되고요. 어쨌든 퀀텀 메카니컬은 매니 파티클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얘네를 잘 이해하려면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섞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키겠죠, 그죠? 근데 얼핏 들어도 되게 어렵게 들리잖아요. 퀀텀 메카닉스랑 파티클이 많은 거를 섞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할 얘기는 퀀텀 메카닉스를 빼고 클래시컬이라도 뭐 스핀이 많거나 또는 이제 일렉트론이 많거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넣고 풀면 힘드니까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단 퀀텀 메카닉스 포기하고 그냥 뭐 격자가 겁나 많은 격자가 박혀 있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물리과 수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statistical mechanics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제 공대 친구들은 뭐 연력학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입자가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통계 역학이라고 불러요. 네. 이 통계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입자가 많으니까 입자가 많으면 왠지 통계 역학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학생들 성적 분포도 30명을 넘어가면 가우시안 분포에 대략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 역학이 잘 맞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계 그 수업 시간 수학 수업에서 기초 수업 중에 아마 통계 수업이 있을 텐데 그게 잘 맞기 시작하는 게 대략 20을 넘어가면 잘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있는 학생들도 나중에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이 30명 근처니까 아마 가우시안 분포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0부터 봤는데 11, 23승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통계적인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죠. 통계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의 가장 간단한 예로 뭘 들여다볼 거냐면 간단한 예로 뭘 들여다볼 거냐면 고택 격자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사각 격자를 생각을 할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쫙쫙쫙 있고 스핀들이 화살표, 마그네틱 모먼트들이 이렇게 격자점에 이렇게 짝짝짝짝 박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많은 디그리 프리덤이 있는 문제겠죠. 그죠? 얘네가 이제 모멘트가 이제 돌아다니기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격자점을 딱딱딱 박아놓고 박아놨을 때 격자점이 개수가 엄청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수업이 그래도 2차원 물질을 관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건 2차원 격자인데요. 뭐에 집중해서 볼 거냐면 저희가 고려하는 스페이스 디멘전이 2D일 때, 3D일 때, 1D일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이 왜 재밌는지, 2차원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왜 재밌다고 하는지, 왜 2차원 마그네티즘을 왜 연구를 하는지 같은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프리리미너리하게 얘기를 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타원 마그네티즘을 생각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김준성 교수님 수업에 다시 돌아올 거고 이료 교수님 수업에서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타원에서 슈퍼컨덕터가 사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슈퍼컨덕터가 잘 나오잖아요. 사실 2차원 격자 물질도 존재하면 안 되는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고려할 거는 뭐냐면 각 라티스 사이트에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들이 있는데 모먼트가 같은 방향이면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부드에서는 그 모먼트가 같은 방향으로 자꾸 서려고 하는 문제를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끼리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에너지를 낮추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조금 낮추고 싶어 해요.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입자가 많으면 에너지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는 언제 낮아질 수 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스핀들끼리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에너지를 낮추게끔 하는 시스템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템퍼러처가 0이라고 하면 이게 왜 템퍼러처가 0인지 중요한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모든 격자점의 스핀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선호하겠죠. 그래야지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자석이에요. 자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템퍼러처를 쭉 낮추면 그냥 주어진 에너지를 무조건 낮추고 싶어 하는데 그 낮추는 방법이 그냥 스핀이 다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딴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한 페로마그네틱 모델이고요. 거기에 제가 자기장을 살짝 걸어줄 수 있죠.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자기장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멘트가 서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장을 가한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해밀토니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들은 이게 이제 자석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 사이트 X랑 X 프라임이 이제 서로 니어리스트 네이버일 때 같은 방향이면은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고 자기장 방향으로 스핀이 가려고 한다를 나타내는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이제 연력학 같은 거를 공부를 했다면 연력학에서 들어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컨셉 중에 하나는
입자의 개수가 겁나 많다 뿐만 아니라 템퍼러처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템퍼러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돼요. 템퍼러처가 왜 중요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엔트로피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엔트로피는 도대체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살짝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풀 건데, 이거를 이제 목표는 이런 격자 모델을 템퍼러처가 있을 때에서 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물어볼 겁니다. 푼다라고 하면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프리 에너지 F를 계산을 하고, 프리 에너지가 H나 템퍼러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혹시 그 연력학에 대해서 조금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리마인드를 해주면,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프리 에너지를 미분들을 하면 그게 뭐 susceptibility가 되고 뭐 엔트로피가 되고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모든 거를 계산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프리 에너지부터 계산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저희가 뭐에 대해서 계산할 거냐면 H랑 템퍼러처에 대해서 계산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 최대한 제가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든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면 돼요. 저도 이걸 아는 게 아마 물리과 학생들이라더라도 수업을 듣고 나서 한 학기 지나고 나면 되게 뭐 배웠는지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물리과 학생들도 그 해밀토니안이 뭔지 연락하기 뭔지 뭐 이런 걸 까먹었을 확률이 커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봐도 돼요. 교수님, 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네, J랑 H랑 네, 스몰 H랑 S가 가리키는 게 각각 뭘까요? 네, 미안합니다. 요 이 S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고요. 요 X는 요 격자점을 말을 해요. 그래서 격자점당 S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X 프라임은 X 바로 옆에 애들입니다. 옆에 사이트들.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이제 에너지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이 J는 제가 양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를 낮추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성이에요. 물리 시스템은. 그러니까 또는 이제 우주는 에너지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잘 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요게 J가 양수니까 얘는 총합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얘가 통째로 항이 마이너스가 되고 싶으면 얘랑 같은 사인이 되죠. 얘도 플러스 1이고 얘도 플러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J가 되니까 말은 뭐냐면 이게 플러스 1인 거는 이제 스핀이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가는 애고 마그네틱 모멘트가 아웃 오브 플레인인 거고 그다음에 S가 마이너스 1인 애는 그 투어드 플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임플라이 하는 건 뭐냐면 그 격자점의 바로 옆에 사이트들이랑 주어진 격자점에 대해서 옆에 사이트들끼리 마그네틱 모멘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싶어 하게끔 만드는 항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H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이 2D 마그넷이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얘한테 이제 자기장을 걸어봐요. 자기장을 걸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그 자기장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실험에서는 자기장을 거는 게 이제 H고요. 근데 H를 인플레인으로 걸 수도 있고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걸었을 적에 스핀은 항상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얘랑 항상 이렇게 리니어하게 커플을 해요. 예를 들어서 H가 양수라고 하면은 스핀은 무조건 플러스 1을 갖고 싶어 하겠죠. 요거를 에너지 이거를 마이너스 값으로 유지하려면. 그래서 H 방향이랑 S랑 얼라인 해줍니다. 요 H는 딴 게 아니고 에너지고 S는 각 격자점에 있는 스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혹시 답이 됐나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술학생한테 주어지는 태스크는 뭐냐면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예술학생이 이 마그네틱 물질을 보면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는 학생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 건 페로마그넷 물질이 있을 적에
S가 가질 법한 컨피그레이션이 뭔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디로 서 있는지 그거는 요걸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템퍼러처까지 해서 풀고 싶은데 템퍼러처까지 넣고 푸는 게 얼핏 보면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그리고 이걸 푸는데 이게 꼭 보면은 제가 지금 2D만 그려놨지만 사실 3D에서도 비슷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3D로 이렇게 격자를 깍깍깍 깔고 3차원에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애들끼리 제이로 커플을 해주고 마그네틱 필드 걸면 그쪽으로 가게끔 또는 1차원에 대해서 똑같이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스페이스 디멘전에 따라서 스핀 S의 기대값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실제 샘플에서 S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 템퍼러처 충분히 높였는데도 얘가 자성을 띠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 거냐면 기본 사이트 X에 대해서 S가 제가 보면은 이제 논제로 값이 나온다. 얘가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할 거는 템퍼러처가 있을 때 그다음에 스페이스 디멘전이 요거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얼핏 봤을 때 스페이스 디멘전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할 것 같은데 스페이스 디멘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풀려면 이제 처음 얼핏 보면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J를 그냥 0으로 놓을 거예요. 그냥 그 0으로 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J를 0으로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J를 0으로 놓으면 여기에 싹 없어지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 주변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는 요 H가 모든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그네틱 필드 여기로 가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스핀 간의 마그네틱 모멘트 간의 인터랙션이 없는 리밋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슬쩍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딱 보면은 딱 컴컴 다 그러니까 제로 디멘셔널 시스템에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에 대한 모델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로 디멘셔널 시스템 제가 어떤 좋은 트릭을 써서 마그네틱 아톰을 하나 뜯어냈어요. 마그네틱 아톰을 하나 뜯어냈으면 거기 마그네틱 모멘트가 하나 딱 있을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보려면 그 주변 애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델링하면 되니까 제를 0으로 보는 게 좋죠. 물어보는 거는 걔에 대해서 제가 템퍼처를 낮춰도 얘가 어떤 방향으로 설 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가 스페이스 디멘전이 0이어도 생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잘 생각해보면 제로 디멘전을 마그네티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1D 마그네티즘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없을 거고 2D 마그네티즘은 최근에 들어봤을 거고 3D 마그네티즘은 이제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초등학생 때도 가지고 놀던 덩어리의 자석,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인투이티브하게 0D, 1D에선 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리 모델링에서. 그걸 위해서 일단 J를 영어로 보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물리에서는 어떤 양을 계산을 한다고 하냐면 파티션 펑션이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학과 학생들과 이제 물리학과 또 이제 1년 차 학생들은 처음 სიმ볼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게끔 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계산 과정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해 못해도 괜찮고요. 계산을 잘 하고 나면은 프리 에너지를 제가 계산을 하면은 레티스 사이트가 n이면 n에 비례하는 로그 코시 베타이지 베타가 이제 1/t거든요. 그래서 이제 H는 제가 건 마그네틱 모멘트고 마그네틱 필드고 그 베타는 1/t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 에너지를 딱 계산할 수 있어요. 프리 에너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프리 에너지가 뭔지 좀 기억 못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만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계산을 하고 나면은 어떤 포뮬러를 얻을 수 있는데 얘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실험에서 재는 거는 뭐냐면 프리 에너지를 H에 대해서 미분을 하거나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을 하거나 얘네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거나 뭐 이런 애들을 주로 재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실험에서 보통 서셉티빌리티라고 들어본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뭐냐면 제가 샘플에 마그네티즘이 있을 때 필드를 안 걸었을 때의 모멘트가 있고 아주 살짝 걸었을 적의 모멘트가 있으면 그 둘의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usceptibility나 뭐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시스템이 제가 외부에서 번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들을 실험에서 보통 재는데 얘네는 이제 프리 에너지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정도만 이제 조금 그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예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결과를 믿고 그 프리 에너지를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라고 부르고요.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하면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템퍼러처를 이렇게 아무리 낮춰도 0으로 낮추고 0부터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쫙 해도 이 미분값들이 어떤 싱글러리티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싱글러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혹시 상전이라는 거를 혹시 안다면 상전이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물을 온도를 낮추면 얘가 갑자기 얼음으로 팍 변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영도에서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인투이티브하게 알고 있죠. 영도에서 물에서 얼음이 갑자기 확 변할 때 갑자기 확 얼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도에서는 제가 이렇게 살짝 물을 톡 치면 이 톡 친 것만으로 모든 게 갑자기 결정화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딴 게 아니고 반응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엄청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 혹시 옛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얼음을 뭐 영하 20도까지 잘 쿨링을 하면 물을 쿨링을 잘하면 얘가 결정화가 안 된 상태로 액체로 있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쫙 어는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근처에서는 외부에서 뭘 툭 건드리면 이게 반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근데 페이즈 트랜지션이 있다라는 거는 템퍼러처 그 근처에서 물인 페이즈가 있고 얼음인 페이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제로 디멘셔널한 마그네틱 물질도 마그네틱 모멘트가 얼라인이 되는 지점이 있고 아닌 지점이 있다면 그 중간 어디인가에서 서셉티빌리티가 다이버지 해야겠죠. 서셉티빌리티가 아까 뭐였냐면 제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마그네틱 모멘트가 낮은 템퍼러처에서 오더링이 있으면 중간에 어딘가 서셉티빌리티가 다이버지를 해야 되는데 얘를 잘 놓고 보면 그냥 스무스한 펑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임플라이 하는 게 뭐냐면 퀀텀 닷에서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생길 일이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말은 아니고 제로 디멘전에서는 마그네틱 페이즈 트랜지션이 없고 마그네틱 모멘트가 생길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길게 얘기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보면은 수식은 이해 하나도 못해도 됐고요.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뭔지 좀 집중하면 돼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물리를 이렇게 말로 배우면 참 재밌죠. 그래서 물리를 이제 이런 거 이제 말물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말물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수업에서 전공 수업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말물리, 그림물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그럴싸하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네.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지금 계산한 네. 게 네. 스핀과 스핀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는 거를 계산을 맞습니다. 하신 거죠. 근데 네. 그러면은 인터랙션이 없는 시스템에서의 계산인데 갑자기 퀀텀다 이야기가 되는 게 약간 헷갈려서. 네. 미안합니다. 이게 다른 게 2D에서의 아니고, 계산 아닌가요? 네. 네, 2D긴 한데 여기 J를 다 0으로 놨으니까 요거 하나만 뜯어놓고 계산한 걸로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걸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인터랙션이 없다는 소리는 얘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이 백큐미여도 상관이 없겠죠.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J가 제로인 리밋 대신에 이게 H가 인피니티인 리밋에서 또 똑같은 비헤이비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반복해 줄래요? 미안. 그러니까 J가 제로라는 게 H 인피니티인 리밋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약간 복잡해지니까 그냥 데이만 0이고 h는 그냥 파이나이트하게 생각을 해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딱 알 수 있는 건 GORD에서는 막시즘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뭘 하겠어요? 쉬운 거 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어려운 거 풀라고 하겠죠.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J를 살짝 폈을 때, 그래서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J를 키면은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앉아있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스페이스 디멘전을 뚜렷하게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은 J를 살짝 키는 순간 얘가 바로 왼쪽 오른쪽 앞뒤에 있다는 걸 딱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D에 살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3차원에 살고 있다면 3차원에 살고 있구나를 확실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멘저널리티를 얘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J를 딱 펴는 순간. 그러면 이제 디멘저널한 이펙트를 이제 고려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디멘전이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냐? 디멘전이 그래서 그 주변을 느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게 스페이스 디멘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그네틱 모멘트 지들끼리 뭉쳐서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겠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바로 알아듣고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보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같은 한쪽 링크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리키는 애가 하나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J만큼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그 얼라인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사각격자에서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애가 얘 입장에서는 얘랑 맞추고 얘랑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4J만큼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링크 하나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애들이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J만큼 생기니까. 원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얘랑 바로 옆에 얘 두 개밖에 없어요. 낮춰봐야 마이너스 2J이고 2D에서는 낮추면 마이너스 4J이고 3D에서는 좀 더 많겠죠. 마이너스 6J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 디멘전 높이면 높일수록 뭔가 마그네틱 모멘트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리키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가지고 놀던 다섯들이 왜 다 3D 벌크냐면은 3D 벌크가 자성체가 되기가 쉬우니까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2차원 자성체를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신기했어요? 2차원에서는 뭔가 잘 안 되니까 그러겠죠. 2차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시어럼도 있어요. 특정 경우는 아예 오더링이 안 된다라는 시어럼도 있을 만큼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투이션은 스페이스 디멘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들이 오더링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아까 저희가 봤던 인투이션이랑 똑같아요. 제로디에서는 죽어도 오더링이 없죠. 그죠? 그거는 얘네가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에너지 개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로디에서 오더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스페이스 디멘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더링 텐den스가 높아진다라는 말이랑 서로 컨시스턴트한 면이 있죠. 그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준석 교수님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페이스 디멘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더링 하려는 텐den스가 높아지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더링이 있더라도 쉽게 없어져요. 그리고 쉽게 없어지는 거를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리 시간에 들어봤을 수 있는 건 이제 퀀텀 플럭추에이션. 논문 읽다 보면 막 그런 말 되게 많아요. 퀀텀 플럭추에이션, 썸머 플럭추에이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퀀텀 플럭추에이션은 양자역학 때문인 거고 썸머 플럭추에이션은 온도 때문인 건데 오더링이 있다가도 막 얘가 없어지려고 하는 텐den스를 말을 해요. 그래서 디멘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오더링이 없어지려고 하고 그게 이제 플럭추에이션의 이펙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엔트로피 때문에 그래요. 엔트로피는 내가 이제 경우의 수를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고 싶게 만들고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정도잖아요. 시스템에 대해서.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엔트로피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템퍼러처가 하는 역할인데 내가 모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다 얼라인이 돼 있지 않고 막 얘네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야지 내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디멘전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엔트로피가 중요해지는데 엔트로피가 해주는 역할은 오더링이 없어지길 바란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3D는 오더링이 쉽게 쉽게 일어나고 1D에서는 엔트로피가 모든 걸 도미네이트 해요. 그래서 1D에서 오더링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해주면 1D에서는 오더링이 없게끔 없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3D에서 오더링이 잘 되고 2D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주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2D에서 슈퍼컨덕티비티가 안 나와야만 한 거고 마그네티즘도 안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얘가 이제 1D랑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오더링이라는 건 꼭 다석의 오더링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2차원 격자도 존재하면 안 돼요. 격자도 하나의 오더링이죠. 아톰이 서로 이렇게 직접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인플라이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2차원에서 사실 학생들 그래프인을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래프인을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고 싶을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2D가 그만큼 이제 되게 경계에 있는 애다. 오더링과 플럭추에이션이 드라이빙하는 경계에 있는 애고 그래서 한쪽으로 세팅을 잘해주면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재밌는 피노메나도 그래서 많이 나오고 이런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말로 빼고 있는데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면 돼요. 네. 그래서 또 그냥 이거는 지나가듯 하는 말인데요. 아마 그 김준성 교수님 수업이랑 이희로 교수님 수업에도 나올 말인데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스페이스 디멘전을 말하는 건데요. 그 스페이스 디멘전보다 낮은 데에서는 오더링이 죽어도 생기지 않는 걸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불러요. 이거 터미놀로지. 그러니까 물리랑 상관없이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이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이제 듣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가진 이제 마그네티즘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학생들이 가진 마그네틱 모먼트의 타입에 따라 달라요. 마그네틱 모먼트의 타입이 몇 개가 있는데 아이징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진 애들 있고 XY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XY 플레인에서 마그네틱 모먼트를 빙글빙글빙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SO3 스핀 또는 하이젠버그 스핀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이제 스피어에서 모먼트가 아무데로나 갈 수 있는 애요. 그래서 잘 보면 얘가 제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고요. 얘가 이제 모먼트 움직이는 플레인을 제가 한쪽으로 딱 가면 이제 XY 플레인이 되고요. XY 스핀이 되고요. 거기서도 이제 또 어떤 엑시스로 이렇게 딱 갖추면 이제 아이징 스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머터리얼에서는 이렇게 하이젠버그 스핀, XY 스핀, 아이징 스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물질마다. 근데 이제 특정 물질은 아이징 스핀이고 특정 물질은 뭐 XY 스핀이고 어떤 물질은 하이젠버그 스핀. 타입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타입이 어떤 디멘전에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존재할 수 있는가, 마그네티즘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해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얼핏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요 위아래 아이징 라이크 한 애가 오더링을 만들기 되게 쉬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얘가 움직일 방향이 거의 없어요. 업, 다운밖에 없으면은 단순히 얘가 오더링을 제일 쉽게 만들 수 있고 얘는 오더링을 좀 더 만들기 힘들 거고 얘를 앵글을 잘 잡아서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오더링을 만들기 힘들 거고 얘는 그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오더링 만들기 더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인투이티브하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성 교수님 그 아까 그 키 퀘스천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2D 마그네틱 모먼트 왜 생기는가, 왜 생길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봤었을 때 요 어나이스트로피라는 게 해주는 게 뭐냐면 스핀이 이제 이 아래로만 이렇게 딱딱딱 뒤집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요. 안 그러면 얘네가 너무 쉽게 움직여서 플럭추에이션을 켜서 오더링이 안 생긴다라는 거를 쉽게 인투이티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5분 정도는 그냥 이제 이 스핀 타입에 따라서 이 마그네틱 모멘트 타입에 따라서 페이지 다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말로 그냥 떼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징 케이스를 예를 들면 이제 업다운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얘는 템퍼러처에 따라서 템퍼러처 쭉 낮추면 얘가 이제 오더링을 쫙 해요. 그래서 얘는 2D, 3D 전부 다 오더링이 있고요. 오더링 트랜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는 이제 학생들이 아는 파라마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는 학생들은 저랑 이제 제너레이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는 적어도 어떤 방학 숙제가 어떻게 있었냐면 자석을 갖다 놓고 자석을 이제 가스레인지로 데피면 자석이 없어지는 거를 하는 뭐 방학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낮추면 이제 자석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석이 있으면 템퍼러처 쫙 높이면 얘가 자석을 까먹어. 지가 자석이었는지 까먹었는데 템퍼러처 다시 쫙 낮추면 얘가 자석이 쫙 돼요. 그래서 템퍼러처에 따라서 이제 자성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트랜지션이 있는데 이제 아이징 모델은 그렇고요. 아이징 스피는 원기에서는 학생들이 템퍼러처를 아무리 낮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원디에서는 자성이 생기지 않아요. 제로디에서도 자성이 안 생기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애는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Y는 아까 얼핏 생각했을 때도 아이징보다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되게 만들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에서는 템퍼러처 낮추면 얘가 자성을 쫙 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2D로 가면은 얘가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2D에서는 템퍼러처를 낮춰도 얘가 자성을 띠지 않아요. 아까 에이전테이스랑 다른 건 뭐냐면 얘가 이제 플레인에서 움직여요. 플레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스핀의 경우는 2D에서는 오더링이 생길 수가 없고요. 이거를 보통 이제 멀민 베그너 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하고 비슷한 세럼이 어플라이 되는 데가 이제 슈퍼컨덕티비티예요. 2D 슈퍼컨덕터는 원래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실험하는 친구들은 즉 본 적이 있거나 뭐 그 2D 슈퍼컨덕터 만드는 줄 알고 그 연구실 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연구실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슈퍼컨덕티비티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애들은 템퍼러처 아무리 낮춰도 슈퍼컨덕터가 되면 안 되거나 다성을 띠면 안 돼요. 다성을 띠고 있거나 슈퍼컨덕터가 됐다라는 거는 뭔가 스페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D에서는 그래서 던지는 이제 주요한 얘기는 2D에서는 어떤 이유든 썸머리든 퀀텀이든 플럭츄에이션이 매우 심해서 뭔가 오더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원디처럼 플럭츄에이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더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럭츄에이션 때문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학기에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이랑 꼭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도 좀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인의 전자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올라가면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아주 살짝 얘기를 해주면요. 저희가 한동안 한 2번 정도 수업을 할 건 뭐냐면 아톰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여기 이렇게 뛰어다니는 문제 풀 거예요. 여기 가장 간단한 아톰 2개에서 뭐 이제 공대 친구들은 아마 몰레큘러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톰 2개가 있으면 파이 결합 있고 뭐그 포말 결합 있고 뭐 그거에 따라 에너지 나눠지고 뭐 이런 거랑 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뭐 본딩, 안티본딩 스테이트 뭐 이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래프의 전자구조까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다음 2시간 정도에 대해서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토폴로스키 인슐레이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살짝 지나가는 얘기하면 이번 학기엔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다 전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저의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네, 지훈 학생부터 질문합시다. 네. 그 2D 물질이나 1D 물질에서 그림에서 보면은요. 네, 스핀을 예를 들면 1D 물질은 스핀이 네, 아톰 체인이랑 수직한 방향으로 모델을 네, 세웠잖아요. 근데 네, 아톰 체인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스핀을 하는 그런 네. 모델도 있는지 궁금해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꼭 그 스핀의 방향이 꼭 이
수직한 방향일 필요는 없고요. 아비트라리 엑시스 방향이어도 동일한 피직스가 적용이 됩니다. 네, 실제 물질에서는 아마도 마그네틱 모먼트가 아마 같은 이 체인 방향으로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최소한의 에너지 게인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일렬로 있어야지 마그네틱 다이폴끼리 에너지 게인이 맥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는 것도 아마도 2D 마그넷도 마그네틱 모멘트가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서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체로 이제 인플레인에 다 누워있죠. 그렇죠? 그런 이유는 이렇게 있어야지 에너지 게인이 맥시마이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티칭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술 학생? 제가 스핀 종류가 3개인 걸 오늘 알았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스핀은 업이랑 다운이었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XY랑 SOC 네.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도 네. 업이랑 다운을 정의를 할 수 있나요? 네네. 이게 제가 스핀이라고 한 이유는 이걸 스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비용은 아마 양자역학의 스핀이랑 연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일 것 같아요. 아무도. 근데 이게 그냥 화살표, 마그네틱 모멘트 방향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그네틱 모멘트가 가리키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사실은 스핀에서 오는 애기 때문에 제가 스핀이라고 뭉뚱그려 한 말인데 그 퀀텀 메카니컬한 스핀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주 학생. 네, 세 가지 스핀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자유도를 가질 수 있는 게 메터리얼 디멘션에 디펜던트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메터리얼 디펜던트에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머터리얼의 샘플의 스페이스 디멘전이랑 상관없이 머터리얼 중에 어떤 애들은 마그네틱 모멘트의 플레인 안에 갇혀있길 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김준성 교수님 수업에서 좀 더 배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엘레멘트는 얘가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3D 스피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얼라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의 스페이스 디멘전이랑은 무관하게 특정 크리스탈 구조가 프리퍼하는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주면 1D 체인이더라도 스핀을 모든 3차원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물질이더라도 마그네틱 모멘트 어떤 이유에선가 위랑 아래만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엘레멘트에 관한 얘기지, 그러니까 엘레멘트에 관한 얘기지, 샘플의 스페이스 디멘전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헷갈려하는 포인트들이긴 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답이 됐을까요? 네, 아주 좋네요.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아이징 해밀토니안에서 있잖아요. 네, 그게 인터랙션 텀이 있고 익스터널 필드 텀이 있는데 네, 그럼 그 인터랙션 텀을 오더링으로 생각하고 익스터널 네. 필드 텀을 플럭추에이션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fluctuation temperature. 네, 얘가 fluctuation 주는 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temperature가 fluctuation 주는 애입니다. 템퍼처. 네, 그죠. 엔트로피가 이제 fluctuation 주는 애입니다. 그건 이제 temperature에서 와야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J랑 X는 무슨 우주 학생 목소리가 살짝 울리는데 혹시 네. 무슨 혹시 타이핑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만 울리는 걸 수 있긴 한데, 네. 네, 이번 학번이 지난 학번보다 수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네. 작년보다 더 재밌는 것 같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JH 텀이 어떤 개수 디펜던트한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J는 이게 이제 머터리얼을 결정하는 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험에서 누구도 바꾸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 니어리스트 스핀 간의 이제 인터랙션 세 개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도 있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인터랙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이 결정하는 값이고요. 요 H는 뭐냐면은 제가 마그네틱 필드 걸었을 때 그쪽으로 스핀이 가는 애거든요. 정확히 이제 그 자이로 마그네틱 팩터, G 팩터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G 팩터랑 제가 건 마그네틱 필드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여기 페로 마그네틱을 설명하는 모델 해밀토니안을 지금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J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이제 켜져 있는 경우에 네, 맞습니다. 이제 그 nearest neighbor끼리의 인터랙션 때문에 이제 얼라인이 이제 일정하게 다 n이 네. 커질수록 그 네. 얼라인 되는 경향성이 더 커지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도메인의 효과라든지 도메인 포텐셜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그 도메인 포텐셜이나 도메인을 말을 하시는 거니까 아마 도메인 월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템퍼러처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제 도메인 월을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쪽은 이제 전부 다 업이고 이쪽은 다운이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템퍼러처 때문에 이제 생기는 효과고요. 그거는 이제 프리 에너지를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들어가는 팩터인데 여기서는 그 제가 잘 보면 이제 에너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리 에너지가 에너지 빼기 TS잖아요. 템퍼러처 곱하기 엔트로피 팩터가 있는데 도메이너 팩터는 그 템퍼러처에서 오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요 J가 있을 적에 오더링을 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앞에 에너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풀면은 모든 팩터가 다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말하는 그 도메인과 도메인 월의 이펙트도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지만 그 계산 과정을 일부러 안 보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로어 디멘전에서 그 네. 로어 디멘전에서 오더링의 효과가 그러니까 오더링이 덜 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제로 템퍼처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템퍼처,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로 템퍼처는 이제 서머 플럭츄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퀀텀 피직스가 중요한데요. 퀀텀 피직스가 중요한데 그 경우는 이제 퀀텀 메카니컬 프로블럼 풀어야 돼요. 일부러 그 파트 얘기를 계속 제가 끼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퀀텀 아이징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1D에서도 템퍼러처가 0이면 아이징 모델은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제가 은근슬쩍 어차피 그 다음 질문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2D, 3D 페로 마그넷이 있고 1D에서는 템퍼러처 쫙 놔둬도 오더링이 없는데 템퍼러처가 0을 딱 찍으면 갑자기 싹 생겨요. 마그네틱 모멘트가. 근데 실험에서는 제가 죽어도 템퍼러처를 0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템퍼러처 0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경을 굳이 안 써도 되는 효과긴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T over J와 H over J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그 페이즈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을 제가 쫙 그려놨는데 요 라인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스피빌리티가 다이버지해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는 샘플을 아주 살짝만 쭉 건드려도 뭐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의 안쪽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스핀들이 전부 한쪽으로 얼라인 되고 싶어 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바깥쪽은 이펙티브하게 옆에가 뭐 하고 있는지 신경 끄고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 파라 마그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H를 걸어도 요 페이즈가 페로 마그넷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고 H가 너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J랑 무관하게 H 방향으로 애들이 스핀이 딱 가죠. 그죠? 근데 그 경우에는 옆에 스핀이랑 얼라인 하려고 얘가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마그네틱 필드 방향 간 게 아니고 그냥 지 혼자 마그네틱 필드 방향으로 가서 오더링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간 거죠. 옆 애들이랑 무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 라인 안쪽은 이거를 이제 페로마그넷으로 부르고요. 주변 애들 때문에 마그네틱 모멘트가 한쪽으로 가 있는 거, 뭐를 이제 페로마그넷으로 부르고, 요 바깥은 주변 애들이 뭐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제 H와 템퍼러처에 맞춰서 그냥 행동하는 경우, 파라마그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이제 페이지 다이그램이라고 하고, 그래서 2D, 3D의 경우는 여기에서 파라마그넷이 뺐다 놓고 페로마그넷이 여기 있고요. 1D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파라마그넷이. 모든 영역이 제가 뭐 필드 가든 템퍼처 낮추든 그냥 주변 애들이 뭐 하는지랑 상관없이 그냥 놀고 있고요. XY 경우도 3D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페로마그넷이 있고 파라마그넷이 있는데 2D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주변 애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거기에 이제 애매하게 트랜지션이 일어나거든요. 애매하게 트랜지션 이런 거가 애매한 오더링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2D가 이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2D가 뭔가 애매한 일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고 그 근처에 트랜지션에서 KT 트랜지션이라고 이거를 발견해서 2018년인가 노벨상을 받았죠. 2017년인가 코스톨리스 사울러스라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요걸 발견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게 뭐 볼텍스가 생겨서 뭐 볼텍스 때문에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토폴로지컬 페이즈 노벨상 하면 뭐 한 2016년인가 뭐 그쯤에 하나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그 페이즈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우주학생?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이제 저녁밥 맛있게 먹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좀 더 수업을 이어서 좀 토픽을 바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달 구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니까. 근데 그 수업 직전에 이제 질문을 받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했으면은 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